까미를 이해하는 방식은 우리가 해밍웨이 같은 작가를 이해하는 것하고는 정말 다릅니다.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나요. 해밍웨이 소설을 읽으려면은 무슨 사전 지식이라거나 작품의 행간에 숨어있는 또 형이상학적 함의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자체를 읽어도 아주 흥미롭고 심지어 상당히 로맨틱하고 드라마틱하고 하기 때문에 편안한 독서가 가능하죠. 그런데 까미는 전혀 아니에요. 만약 해밍웨이를 읽는 방식으로 까미를 읽으려고 하시게 되면 굉장히 당혹하게 되실 테고, 까미라는 작가의 작품 자체 전체에 대해서 좀 혼란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게 바로 까미의 장점이죠. 다시 말해서 까미의 작품을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단순히 주어진 것만, 표면적인 것에만 머무르지 않고 그러한 귀절이나 아니면 작가의 의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행간에 숨어있는 형이상학적 가치들에 대해서 마음을 여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특별한 경험을, 특별한 독서를 하실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한, 그 다음에 성가신 그런 독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까미의 어린 시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에 누아르는 검은 발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 발이라고 부르는 피에 누아르는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프랑스에서 강제로 알제리를 침범해서 자기 나라를 만든 다음에 프랑스에 있는 가난한 노동자들을 알제리에 이주시켜서 땅을 주고 그 자리에 정착시켜서 알제리를 완전히 프랑스 것으로 만들기 위한 그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보내진 사람들을 피에 누아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를 검은 대륙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피에 누아르는 검은 발이라는 말은 검은 대륙에 발을 들여놓은 사람들이란 뜻도 되겠고, 또 하나는 아프리카 같은 이런 척박한 땅에 보내진다. 그리고 거기 갈 것을 자원한다. 그런 사람들은 되게 극빈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피에 누아르는 그런 조롱, 경멸적인 극빈자들, 극빈의 이 식민지로 넘어가는 프랑스 사람들을 놀리는 그런 부정적인 어감을 가진 그런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피에 누아르들이 넘어왔고, 까미는 그 자손에 속합니다. 손자뻘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알제리는, 특히 알제리의 알제라는 도시는 이 까미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은 무한 교배를 통한 잡종들의 도시다라고 말할 정도로 전 세계에서 이주민들이 몰려옵니다. 자, 유럽인들이 가지고 있는 식민주의적 정권에 대해서 등을 기대고 알제리인들을 착취하려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한 가난한 유럽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새로운 세계를 찾아 나선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알제에서는 인간들이 식물처럼 무상하게 자라난다.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고, 이 말은 까미의 삶, 까미의 어린 시절에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런 삶의 양상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까미는 여기서 알제 부근에서 포도주 상인을 하는 아버지와 에스파냐에서 이민 온 가난한 스페인계 이주자들의 딸 생테스라는 여인과 결혼을 해서 까미를 낳습니다. 자, 아버지는 까미가 태어난 지 한 몇 달 만에 바로 프랑스에서 벌어진 1차 세계대전에 참여하죠. 아이러니한 거는 아버지는 처음 프랑스의 발을 밟습니다. 알제리에서 태어났으니까. 근데 처음 발을 밟아본 고국에서 몇 달 후에 북프랑스에서 유산탄 파편에 맞아 숨을 거두죠.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유산탄 파편이 전몰한 장병의
기념품으로 배달됩니다. 어린 까미의 삶은 당연히 아버지도 없고 더구나 이 어머니는 기록에 따라 좀 다른데요. 어떤 기록에 하면 거의 말을 못한다고 하고 귀머거리라고 하고 반벙어리라고 말을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좀 과장된 것이 있는 듯 하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아들하고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거든요. 근데 많은 기록에 하면 어머니는 거의 반벙어리에다가 반귀머거리였다라고 해요. 자, 그런 여인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드물었겠죠. 그래서 까미의 삶은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거의 극빈의 상태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라는 존재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이것이 최초의 인간이라는 소설 속에서 할머니와의 갈등 관계가 아주 기가 막히게 펼쳐집니다. 이 할머니가 얼마나 억척스러우냐 하면은 어머니는 그렇게 좀 무기력하기 때문에 아들들에 대해서 꼼짝을 못하지만 이 할머니는 툭하면 황소 힘줄이라고 부르는 아마 황소 허벅지나 이런 데서 뽑아낸 그런 근육 덩어리인 것 같아요. 그거를 벽에 매달았다가 수시로 꺼내서 이 까미와 까미의 형인 리스 양을 두들겨 패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가난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지금 이 까미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그냥 가난이라는 것이 극복의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겨내서 지워버리고 성공하려고 하겠지만 까미는 좀 특별해요. 가난이라는 것을 나중에 아주 높이 가치를 인정하면서 가난이야말로 나를 위대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동력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차츰 다시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이 쭉 나오죠. 정중앙에 서 있는 사람이 아래쪽 사람이 까미고 그 옆에 이제 가족들이 쭉 나와요. 자, 그런데 이 가난한 까미에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또 하나 찾아든 어떤 불행이 뭐냐 하면 폐결핵입니다. 이 폐결핵의 수준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해서 이 생과 사를 오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까미 자신의, 이거 제가 뭐 전기학자들의 얘기만이 아니라 까미 자신의 말입니다. 까미 자신의 말에 의하면 병과 가난과 병, 그것이 자기 자신을 새롭게 개편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 병과 가난은 일단은 굉장히 부당한 거죠. 불평등한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불평등함, 부당함에 대한 생각, 부조리함에 대한 생각. 사실은 까미의 부조리에 대해서 온갖 말들이 많지만 간단합니다. 삶은 참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부조리입니다. 부당한데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 부조리입니다. 자신이 왜 가난하게 태어나서 남들에게 수모를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자기가 왜 병에 걸려서 젊은 나이에 죽음 앞에서 고통에 공포에 시달리게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어떤 면에서는 주눅이 들 수도 있지만 까미 같은 경우는 그러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보통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다른 거로 대체해버리는 현상이 생기죠. 말하자면 전 세계에 자기가 죄를 졌거나 아니면 지금 일찍 죽을지 몰라도 하늘나라 가면은 천국에 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식의 생각들. 현실을 벗어나서 종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세계로 숨어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자, 이제 까미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명징한 정신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가난에 대해서 명징하게 인식하겠다. 병에 대해서 명징하게 생각을 하겠다. 자연의 실체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병에 대해서 이해하고 가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런데 까미에게 어떤 특별함이 있었다고 한다면 단순히 이해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병든 상태도 죽은 것보다 나으니까 병든 상태로라도 이 삶을 끌어안겠다라는 생각, 병든 상태에 자기를 병들게 하는 이 자연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세계를 두려워하거나 싸우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겠다, 끌어안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적극적인 의지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항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까미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반항 의지라는 것, 그것이 이 시기부터 나오는데 제가 지금 하는 말은 까미 자신의 언어입니다.
까미 자신이 산문집에, 그 다음에 자신이 나중에 쓰는 작가 노트에, 작가 수첩에 상세히 이런 이야기들을 실제로 썼고, 지금 말씀드린 가난과 병에과의 싸우는 자신의 심리적인 어떤 그런 갈등을 산문 속에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쓰여진 산문 속에 절실하게 표현해 놨기 때문에 어린 시절 까미가 겪었던 어떤 심리적인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명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부터 자신에게 반항의 의지가 생겼고, 그래서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반항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하죠. 나중에 좀 더 이 사람이 큰 작가가 됐을 땐 바뀌어요. 나는 반항한다. 고로 우리는 존재한다. 처음에는 개인의 싸움이 나중에 연대의식으로 발전해서 반항이 연대의식을 만들어내서 인류의 삶을 고양시키는 쪽으로 나아간다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쨌든 이 시기, 이 초기 시절에는 나의 반항의 의지, 그것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항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얻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수동적인 반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의 삶을 재창조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닥쳐오고 있는 죽음 앞에 굴복해서 죽음에 자기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방식을 내가 선택하겠다고 생각합니다. 맨 나중에 쓴 산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내 자신의 죽음을 창조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죽음을 내 방식으로 창조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 창조하겠다라는 말이 뭘까요? 자신의 삶에서 얻어지는 모든 어떤 그런 깨달음,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감정, 감각 이런 것을 동원해서 한편에 글을 쓰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창조 행위죠. 글을 쓰면서 자기의 삶을 자기가 다시 조정을 하고 그 삶의 결과로서의 죽음까지도 자기는 창조하겠다는 말을 하는, 자, 글쓰기에 대한 욕구가 바로 이 가난과 병,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공포에 대해 반항하는 그런 반항의식에서부터 글쓰기에 대한, 그래서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 무의미하고 부조리한 이 삶에다가 나는 내 글을 통해서 어떻게든 질서를 부여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기 이 아홉설대 온무라 공립학교 시절의 사진을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까미가 너무 가난해서 이제 온무라 이 공립학교, 그러니까 우리에게 초등학교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 할머니는 이 아이가, 손자가 졸업하기만을 아주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쪽 어디 가게에 사원으로 줘서 몇 푼이라도 벌어오게 하려고. 근데 까미는 학업 성적이 뛰어났죠. 명민한 학생이었죠. 초등학교의 담임 선생님, 제르맹 선생님이라는 분이 까미의 능력을 알아보고 할머니를 엄청나게 설득합니다. 할머니는 절대 안 된다 그러는데 학교를 보내야 된다. 까미는 공부를 계속해야 한다. 그래서 이 구른누만 광장 이 너머에 있는 중학교로 이 제르맹 선생의 간곡한 어떤 그런 부탁에 의해서 할머니도 결국 물러서고 까미가 상급학교에 진학하게 됩니다. 할머니가 내세운 조건은 뭐였을까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방학 때는 그러면 철저히 돈 버는데 시간을 쓸 것이다. 저쪽에 있는 이제 여인이 시몬 이에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기록들에 의하면은 굉장히 개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바람기가 많았다까지 하는 그런 이 전기 작가들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시몬 이에는 친구의 약혼녀였어요. 그런데 까미는 이 여인에게 한눈에 반해서 결국 구원을 하고, 그래서 21살의 나이에 저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21살이에요. 제가 기억하기로 시몬이에도 같은 나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까미의 삶에서 또다시 찾아든 이상한 역경은 뭐냐 하면 저 여인이 이미 이 당시에 마약 중독자였다는 거죠. 지금 마약 중독자는 뭐 굉장히 위험한 상태지만 그 당시에는 마약에 대한 이 경각심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시몬 이에는 어머니가 유명한 이 의사였어요. 산부인과 의사였던 걸 기억하는데 어쨌든 의사. 그러니까 모르핀 같은 거는 많이 썼죠. 무통분만 같은 것도 있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자기 딸이 생리통으로 굉장히 고통받는 것을 참다 못해서 모르핀을 약간씩 투여했는데 그것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중독 상태로 빠져서 이 당시에 이미 늘 이 약을 투여했던 그런 나중에 이 시어머니에는 자유분방하고 그다음에 화려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을 좋아해요. 그래서 여행을 자주 다니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 오스트리아 쪽으로 이 여행을 떠나서 일종의 그 카누 여행이라는 걸 떠나는데 사실 병이 든 이 사람이 카누를 젓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내와 한 친구의 이 종룡을 이기지 못해서 같이 떠납니다. 그래서 잘즈 프루큰가요. 거기서 그 당시에는 이제 우리 사서함이라는 게 있죠. 유럽은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누가 어디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우체국으로 이 우편을 보내놓거나 아니면 돈을 보내놓거나 해서 그 돈을 받아서 여행을 하거나 하는 방식의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까미가 잘즈 프루크에 도착해서 가서 우편함에 가서 그 사서함이 있는 것을 가져와서 열어봤는데 거기서 나타난 사실 이 말은 생략을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 졸릴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얘기를 하는 거지만 아내의 불륜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렇죠. 이건 빠뜨릴 수 없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혼하게 되고 새 아내를 얻으니까 그녀에게 마약을 아편을 조달해 주던 의사와 이 아내 사이에 불륜 사실을 깨닫고 알게 되고 엄청난 충격을 받죠. 더군다나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마초적인 엄청난 사랑에 빠져 있던 이 사람이 한 영악한 여인에게 철저하게 배신당했다라는 이 고통은 뭐 엄청난 거죠. 친구의 증언에 의하면 그날 밤 그 두 사람이 방에서는 엄청난 소동이 일어났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엄청나게 좌절을 겪죠. 좌절을 겪는데 그래서 여성들에 대한 어떤 분노감, 나중에 이 사람이 수없이 많은 여성들하고 이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을 동주왕 아니면 돈후안이라고 말하죠. 동주왕에 비견하면서 동주왕의 삶이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삶이다까지 말을 하게 되는 그런 뒷말이 있게 되는데 그것은 사실은 이 여인, 이 첫 아내에 대한 어떤 배신감에서도 비롯된 얘기일 수 있겠죠. 역설적으로 뒤에 보면 세계 앞의 집이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오랑 출신의 여자들이 이때 알제에 와서 알제 뒤 언덕에 있는 높은 곳에 집을 하나 얻어서 자취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곳에 까미가 드나들게 돼요. 왜냐하면 같이 연극을 했기 때문에 금방 친해져서 여기에 와 있게 되고 까미가 이름을 붙여요. 세계 앞의 집이라고. 어쨌든 여기서 이 세 여자 친구와의 어떤 그런 관계를 통해서 점차 어떤 여성들에 대한 어떤 그 상처나 원한 같은 것이 치유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러한 어떤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또다시 겪게 되는 어떤 혼란과 이런 것에 대한 반발심으로 글쓰기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지죠. 자기 삶을 자기의 글로 재창조하겠다라는 의지가 강해지면서 이 당시부터 이제 작가 수첩이라는 걸 쓰기 시작합니다. 이 작가 수첩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순간순간 떠오르는 영감 같은 거를 적고 관찰하는 걸 적고 그런 기록의 모음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은 나중에 까미 문학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발전되고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알제 근처 이 사람이 상처받았을 때 찾아가는 곳이 있어요. 티파자라는 곳이 있는데 자, 여기 가보면은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알제 근처에 로마와 그리스와 그다음에 기독교와 모든 문명이 들어있는 남아있는 그런 이 폐허 유적지예요. 자, 여기서 이 사람이 까미가 새로 태어납니다. 자, 유적지에 가면은 인간 삶은 아무것도 아니죠. 수천 년의 역사가 지나가고 나서 자연과 바다는 그대로인데 인간이 구축한 것들은 다 무너져 버렸어요. 3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똑같아요. 거기서 인간의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의 삶에 대한 허망함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삶의 허망함 앞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자연에 대한 인식, 본질에 대한 인식이 생겨나요. 그렇다면 인간의 삶이 아니라 본질의 인식을 가져서 본질과 만나고 그 다음에
이 영원함에 대한 인식을 가져서 우리 삶의 이 부조리함을 이겨내겠다는 그런 의지가 생기고, 그것이 이 사람이 작가에 대한 의지로. 그런데 까미는 항상 역설법을 씁니다. 자, 인간은 얼마나 유한한가, 인간의 삶은 얼마나 하찮은가. 그런데 인간의 삶은 또 얼마나 또 드라마틱한가. 자, 인간의 삶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지만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에 대해서 큰 사랑을 더 가지고 끌어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혼 앞에서 주눅들지 말고, 영혼에 대항하는 방법은 영원하지 않고 순간적인 우리의 육체를 영혼처럼 끌어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육체와 자기 자신의 결합, 그 다음에 영혼에 대한 어떤 자신의 이 선망을 드러내면서 거기서부터 하나의 창조 행위의 방향을 잡아나가죠. 그리고 이때 여기서 까미가 하는 말 중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만한 것은 까미의 철학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인데, 삶은 비극적일 수는 있다. 그러나 절망적이진 않다. 비극적이라는 말과 절망적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구별할 수 있으면 까미 문학의 정수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삶은 비극적이죠. 그러나 그 비극을 끌어안는 것이 인간의 의무고, 거기서부터 삶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삶이 비극적이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당으로, 천국으로 빠지는 것은 절망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쳐서 기독교의 천국의 세계로 도망치는 거라는 거죠. 가장 비겁한 자살 행위다. 정신적, 형이상학적 자살 행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인간의 삶은 비극적이다. 그러나 절망적이진 않다. 비극적인 삶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끌어안을 때 우리 삶의 정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니체의 유명한 말, 아주 수없이 많이 쓰여지는 말이죠. 심지어 영화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해줄 것이다라는 말. 나를 죽이지 않는 모든 것은 나를 강하게 한다. 이 말은 정말 너무도 유명해서 온갖 이 소설 속에서 인용되고 하는데, 까미 자신의 작가 수첩에도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까미 자신이 죽기 직전에 살았던 이 로르마랭이라는 곳에 있는 자택의 서재에 니체가 연못을 보이면서 가만히 앞을 관주하고 있는 사진이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자, 니체와 이 까미 사이의 이 관계는 굉장히 깊고, 니체가 실존주의의 원조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한다면, 니체가 이 까미가 가지고 있는 실존주의적 정신은 니체에게서 굉장히 많이 빚을 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삶을 있는 대로 끌어안는다, 비극적이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다 그 연원이 니체의 이 용어들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까미의 독창성이라기보다는 니체의 어떤 그런 철학들을 문학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 삶의 현장에서 재구성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까미 자신의 독창성은 철학이 어떤 참신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고 삶에서 실천하고 하는 데서 우리가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